도윤은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가을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5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사무실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7년 전 아내 미숙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석은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33년간 법의학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지만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 퇴근 안 하세요? 연구실 문이 열리며 조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급히 감정을 추스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가려고. 오늘 데이터 분석 고마워.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캠퍼스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미국에서 선물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도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받았어. 고맙다. 공부는 잘 돼가니? 네, 의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영은 멀리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도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아들 준석의 글씨체로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준석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준석의 아내 예리는 첫 만남부터 도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알겠어요. 준석 씨가 왜 항상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처음 만났을 때 예린의 눈빛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도윤은 지나친 열정이 느껴졌지만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성적인 준석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복 받았구나. 그때 도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 가족 모임에서 본 준석의 모습이 도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평소 건장했던 아들의 몸이 극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아, 괜찮니? 왜 이렇게 말랐어? 도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준석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소파 끝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예린이 다가와 준석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준석의 어깨에 살짝 파고드는 것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준석 씨가 요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심리상담센터에서 배운 방법인데 내면 정화를 위해 식이요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윤은 법의학자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석의 상태는 단순한 다이어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0kg이나 빠진 아들의 몸은 거의 병적인 상태였습니다. 몇 킬로나 빠진 거니? 도윤이 물었습니다. 준석이 대답하기 전에 예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거의 20kg 정도요. 놀랍죠? 준석 씨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법의학자로서 그는 인체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체중을 잃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석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마시며 가끔씩 예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예린은 준석의 그런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음식 먹어야지.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살겠니? 도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준석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예린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괜찮아요.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법의학자로서 그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비극이 자신의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야. 도윤은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준석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차가운 미소도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법의학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준석과 예린의 결혼식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준석의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이건 심각해. 도윤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미숙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준석이를 지켜낼게. 약속할게. 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도 불안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도윤은 준석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의학 관련 서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책이라는 핑계였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자식의 집에 불청객처럼 방문하는 것이 도윤의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친절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준석 씨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고 있어. 준석이에게 줄 책이 있어서 말이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예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 속에서 계산하는 듯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곧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집 안으로 들어선 도윤은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폈습니다. 법의학자로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구나. 예린은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청결이 중요하니까요. 잠시만요. 차 준비할게요. 도윤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벽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했습니다. 분명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실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왜 신혼집 거실에 감시 카메라가 필요할까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와 찬장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아, 이건 뭐지?
왜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았어? 예린이 홍차 2잔을 든 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거요? 그녀는 시원스럽게 웃었습니다. 준석 씨의 다이어트를 위한 거예요. 밤에 몰래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요. 의지력 훈련이죠. 도유는 무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른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한다는 생각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준석이가 이런 걸 원해? 예린의 얼굴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물론이죠. 준석 씨도 건강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이건 제가 상담소에서 배운 행동 수정 기법의 일부예요. 심리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도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유는 예린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자 책장이 보였습니다. 몇몇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 행동 조종의 원리, 심리적 지배와 복종 관계, 통제를 통한 성공적 관계 형성. 도윤의 손에서 찻잔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준석이 건강은 어때? 살이 너무 빨리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예린의 눈이 마치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준석 씨도 정말 만족해하고 있답니다. 집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그는 차 안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야. 이건 통제, 아니, 학대야. 도윤은 법의학자로서 수많은 가정폭력 사례를 다뤄왔습니다. 피해자의 모습, 가해자의 행동 패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패턴이 자신의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떻게든 준석이를 지킬 거야. 그날 밤 도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의학자로서의 능력을 총동원해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형사는 20년 넘게 그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온 형사였죠.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형사님, 저 박도윤입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강 형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문제를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건 처음이네요. 정말 심각한 일인가 보군요. 네, 제 아들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도윤은
연구실 창문 앞에 서서 캠퍼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강 형사를 만났습니다. 찾은 것이 있나요? 강 형사는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예린 씨의 과거에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더군요. 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퇴사했어요. 동료들에 대한 심리적 조종 혐의였습니다. 공식적인 고발은 없었지만 내부 문건에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건 강 형사는 컴퓨터를 켜서 문서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대학 시절 논문이에요. 심리적 통제와 복종 메커니즘의 실용적 적용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논문으로 학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윤은 파일을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시기 제한, 감시, 사회적 고립 등을 통해 타인의 의지를 조종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준석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강 형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돌아오는 길,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들의 배우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법의학자로서 많은 범죄자를 잡았지만 정작 가족을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는 법의학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준석아, 아빠가 널 구해줄게. 다음 날 도윤은 아들 부부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두고 간다는 핑계를 대며 잠시 들렀습니다. 예린이 잠시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그는 재빠르게 거실과 주방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30년이 넘는 법의학자 경력으로 다져진 섬세한 손놀림이 빛을 발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위치에 장치들을 숨겼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도윤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식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에서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사흘 후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식단표대로 먹었어. 솔직히 말해. 내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화면 속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식단표대로 먹었어요. 정확히 350칼로리만. 입 벌려봐. 냄새 맡게.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예린은 마치 조련사가 동물을 다루듯 준석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은 아무 저항 없이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네 몸은 내 실험 대상이야. 완전한 심리적 종속과 복종의 모델 케이스. 내 박사 논문의 핵심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예린은 준석을 심리학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영상을 더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아, 아빠가 널 저 지옥에서 구해낼게. 꼭 그럴게. 그 순간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도윤은 아들의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준석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답장을 보내고 기다렸지만 준석에게서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33년간 법의학자로 일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적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설치한 앱이었죠. 준석의 위치는 집이었습니다. 예린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차를 몰며 도윤은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떠올렸습니다. 녹음된 영상, 예린의 과거 이력, 준석의 급격한 체중 감소. 모든 것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한 도윤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준석이한테 급한 연락이 왔어. 준석이 지금 어디 있니? 예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입술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준석 씨요?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도윤은 더 이상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켜줄래? 내 아들을 봐야겠어. 그는 예린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아, 어디 있니? 아무 대답이 없자 공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거의 해골 같았습니다.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은 깊게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석아, 도윤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준석의 이마를 만져보니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는 바람같이 희미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아빠가 왔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의학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며 준석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법의학자로서의 전문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은 문간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실험을 관찰하는 과학자 같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준석 씨는 그냥 잠시 컨디션이 안 좋은 것뿐이에요.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윤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한 거냐고! 예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요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전 그저 연구를 했을 뿐이에요. 준석 씨도 동의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네가 내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증거. 이 과거 이력, 대학에서의 윤리 위반 논란. 그리고 이 집에서 녹음된 대화들까지. 예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도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33년간 법의학자로 살아온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법의학자라는 걸 잊었나 보군. 범죄 증거 수집은 내 전문 분야지.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유효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준석의 상태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전해질 불균형. 그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의사세요? 법의학자입니다. 서울대 교수죠.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전문적인 소견에 신뢰가 실렸습니다. 준석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증거를 그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예리는 묵묵히 경찰의 질문에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 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탄 도윤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널 지켜줄게. 준석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도윤의 손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도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분노와 슬픔, 안도와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봄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아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따스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교수님. 준석 씨의 체중이 5kg 더 늘었어요.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준석의 차트를 살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신적 회복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심리 상담사의 보고에 따르면 트라우마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들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하던 준석이 이제는 짧게나마 웃기도 하고 가끔은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준석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계속 여기 계셨어요? 도윤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들렀어. 오늘 기분은 어때? 준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식사를 다 먹었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환희로 부풀었습니다. 아들이 음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문득 지난 겨울의 악몽 같은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예리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인체 실험과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윤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의학자로서의 전문성이 아들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가 도윤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관심이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도윤은 준석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따뜻한 이해의 빛이 번졌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준서가. 사랑과 통제는 완전히 다른 거란다. 넌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믿었을 뿐이야.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약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아니야, 넌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강했던 거야. 그건 결점이 아니라 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란다. 그 말에 준석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처음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준석은 퇴원했습니다. 도윤은 아들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영도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돌아와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 준석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 식사 후 도윤과 준석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삶이 어떤 건지 다시 느끼고 있어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의지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숨쉬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더라고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그들 사이로 흘렀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법의학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남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란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준서가.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평생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던 법의학자였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구나.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봄밤의 산들바람처럼 그들의 상처에도 서서히 치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